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올가을에 결혼을 해요. 아들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완전 멘붕 상태가 되어서 그의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가 기억을 하나씩 더듬어 볼게요. 제 아들은 32의 서울대 박사 출신으로 지금 대기업에서 양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살아온 장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자는 평범한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니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거든요. 전 20살 꽃 같은 나이에 남편과 중매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저희 친정은 거제에서 전복과 굴량식을 하는 제법 부유한 편이었는데 복잡한 사연이 있는 집이었죠.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두 분이셨거든요. 말하자면 전 둘째 부인, 소실 부인에게 얻은 셋째 딸이었죠. 엄마가 막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희 사남매는 본가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자매가 많았습니다. 큰엄마가 낳은 2남 2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낳은 1남 3녀, 총 8이나 되는 아이가 한 집안에서 복닥거리면서 살았죠. 식사 시간에 경쟁도 치열했고요. 떡이나 빵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설빔을 살 때도 서로 예쁜 옷을 차지하려고 자매들끼리 신경전이 치열했어요. 제 소원은 하루빨리 그 집에서 탈출하는 것이었고 큰엄마 역시 저희를 얼른 치우고 싶어 안달이셨죠. 큰엄마는 저희가 스물이 되기 무섭게 선을 보이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저도 먼 친척의 중매에서 이웃 섬마을 한산도 출신의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외양상선을 타는 마도로스였는데 그 사람이 풍기는 이국적인 냄새가 마냥 좋았습니다. 7, 80년대에 이미 쌀뜨물 같은 아이보리색 무스탕 롱코트를 걸치고 말보로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모습은 흡사 영화배우 같았고 근사했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제 손에 쥐어주던 수입산 커피와 사탕, 치즈 같은 것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자, 네덜란드에서 온 커피. 커피 향이 기가 막히지? 널 위해 준비했어. 어머, 네덜란드도 갔어요? 근데 네덜란드 말은 할 줄 알아요? 에이, 내가 그럴 리가. 그럼 외국에서 어떻게 해요? 영어도 못한다면서. 별거 없어. 그냥 오케이, 노 이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돼. 흥정하다 마음에 안 들면 노노노노노노 하면 되고, 이 적당하다 싶으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싹 다 오케이 하면 뭐 그냥 만사가 오케이지. 아유, 내가 못 살아. 그럼 길게 말해야 할 때는요? 그땐 쫄지 말고 막 씨부리는 거야. 우리말로 막 씨부리면 알아서 다 정리가 되거든. 남편은 오랜 선원 생활에도 구김없이 다정하고 자상했으며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을 본 지 석 달 만에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내 형제자매와 이복 형제들이 복닥거리는 큰엄마의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했거든요. 남편은 가난한 어부의 장남이었고 남편보다 17살이나 어린 막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갔을 때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 때론 막내 동생 같은 철부지 도련님이었죠. 중간에 딸이 둘, 남자 형제가 둘이 더 있었는데 형제들은 걷기도 전에 둘 다 하늘나라로 갔고 여동생은 나이가 차자마자 시집을 보냈다고 했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올케라고 챙겨볼 여유마저 없었습니다. 갯마을에서 하숙이나 민박을 치던 시댁은 가난했고 시어머니는 한이 많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오랜 지병으로 그나마 모아둔 돈을 모두 다 까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신혼집은 부산에 마련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삼복도로 시형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이어서 연립주택과 빌라로 조금씩 집을 늘려가는 재미로 살았죠. 기껏해야 1년에 2번 겨우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현실이 처음엔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죠.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을 잘 저축해서 집도 사고 아이도 기르자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몹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남편과 같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의 진단을 듣고 남편은 담배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을 꼭 빼닮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서로를 위로할 틈도 없이 남편은 또다시 남태평양으로 지중해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낙담했지만 돈이라도 열심히 벌자 싶어서 전 온갖 알바를 다 했어요. 인형 눈알 붙이기, 인두로 레이스 구멍 만들기, 만국기 만들기에 종이봉투 접기는 틈만 나면 했고요. 나중엔 김밥 가게, 치킨집에서 주방부터 배달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어서 돈을 벌어서 남편과 제가 같이 살 수 있길 바랬거든요. 남편이 배를 타서 집에 없는 데다 아이까지 없으니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이 있어서 화장을 하거나 조금만 꾸며도 주인집 아주머니와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게 느껴졌어요. 아휴, 그냥 예쁜 게 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간섭도 많이 받았고요. 아유, 아파트가 와 이러노. 탁장같이 피조바 빠져서. 화장실은 어디 있는데? 시형 아파트라 공용으로 써요, 어머니. 네 남편 월급은 따박따박 저금 잘 하고 있지? 예, 어머니, 물론이죠. 네 남편 없다고 바람 피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지? 어머니도 참, 제가 그럴 인물이나 되나요? 내 얼굴로 바람피나. 아휴, 그나저나 우리 막내도 대학을 보내야 할 낀데. 막내 도련님 재수한대요? 말로는 안 한다는데 지가 안 하면 뭐 하겠노? 그 하는 힘도 없어서 노가다도 못 뛴다. 그렇게 해서 막내가 저희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때마침 제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둘이 사는데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막내를 거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부도 있고 해서 제가 막내를 데리고 있으면서 대학을 보내려고 재수학원까지 보냈어요. 제 여동생은 옆에서 과외까지 도와주었고요. 그런데 막내는 공부에 취미가 없더군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려다니기 바빠서 매번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삼수까지 했는데도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취직을 시켰는데 출근했다 하면 석 달, 두 달, 한 달도 못 되어 번번이 그만두고 나왔죠. 막내라고 그런지 간절한 것이 더 없어 보였죠. 그러다가 23살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자기 애를 임신했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인사시키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더군요. 막내가 데리고 온 여자는 오동통한데 눈이 동글동글했어요.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느낌의 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20이라고 하더군요. 양선 씨라고 했죠?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 집에 여자친구 처음 데리고 왔어요. 아, 네. 하면서 껌을 쫙쫙 씹어댔습니다. 저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 놀다 보니까 뭐 옆에 있던데요. 아, 그렇군요. 그 혹시 부모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이 몰라. 임신한 거야? 모르죠. 알면 큰일 나게요. 저 낙타하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시기가 지났다고. 응? 부드러운 외모와 사뭇 다른 시건방진 말투에 전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좋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동서의 배가 점점 불러와서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주고 저희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여동생이 시집을 가서 저희 집에 같이 살까 했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두 사람만의 공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죠. 석 달 후 동서는 귀여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동서는 부모와도 연을 끊은 눈치여서 제가 옆에서 동서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다 도와줘야 했어요. 10년을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아이를 동서는 원치도 않는데 참 쉽게도 얻었죠.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낳고도 저희 집에 아이를 맡기고 자긴 놀러 다닐 궁리만 했죠. 전 갓난아이를 목욕시키고 온몸 구석구석 파우더를 바르고 분유를 타서 먹이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마치 엄마 놀이를 하는 기분이랄까요. 조카를 돌보면서 내 안에서 모성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동서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는 날이 많았거든요. 조카를 데리고 자는 날이 많아지면서 정이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작고 병치레도 잦아서 제 속을 많이 태웠죠. 저 혼자 아이를 둘러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적도 많았어요. 열이 펄펄 나는 아이를 안고서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내가 마치 이 아이의 엄마같이 느껴졌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조카가 건강하길 기도했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막내와 동서를 어찌 볼까 걱정도 많았는데 의외로 동서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동서, 훈이 어때? 차도는 좀 있어? 때 되면 낫겠죠 뭐. 훈이가 워낙 약골이라 걱정이야. 엄마가 잘 챙겨줘. 괜찮아요 형님. 아들은 다 그렇게 커요. 팔다리도 한 번씩 부러지고 뭐 그래야 남자죠. 막내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을 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선원 모집한다면서 막내를 데리고 배를 같이 타게 되었죠. 가뜩이나 조카에게 무관심하던 동서는 이제 대놓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한번 나갔다 하면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올 땐 늘 술에 쩔어서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동서의 방임과 막내의 무관심 속에 처한 조카를 저라도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조카가 7살이 됐을 때 제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됐거든요.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가족사가 됐습니다. 선원 생활에 적응 못하고 다시 돌아와 부두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 무턱대고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곳이 2차선 도로였던 거예요. 막내가 병원 응급실에 있던 경찰이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통 보이지 않던 동서도 함께 있더군요. 형님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상태는? 도로에 드러누워 자다가 차에 치였대요. 쌤들 말론 다리 골절만 심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대요. 아, 그래 다행이다. 동서가 마침 있어줘서 너무 고맙네. 아, 네. 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진통제를 맞고 자던 막내가 깨어났을 때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어쩌려고 이래. 자칫 잘못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잖아. 형수, 지훈이 엄마 어디 갔어요? 점심 먹으라고 내가 식당에 보냈어. 왜, 불러줄까? 아니요. 어제 제 전화 왜 그렇게 씹었대요? 나 좀 데리러 나오라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제 목소리 듣자마자 끊고 다시 안 받더라고요. 아이고 못났다. 그래서 배째라 하고 들어 누웠던 거야? 형수, 저 바보 같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애다 애. 아들 지훈이가 그냥 형이라고 하겠다. 지훈이는요? 유치원에 갔지. 나중에 내가 데리러 가려고. 형수, 저 인생 2회차 사는 거라 생각하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서 살겠습니다. 제가 진짜 맹세해요. 아휴, 이제야 좀 정신 차렸네. 우리 막내 서방님, 지훈이 생각해서 얼른 나아야지. 입원실도 옮기고 대화까지 나눠서 안심하고 왔는데
새벽에 갑자기 동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성희 씨가 죽었어요. 동서 말론 새벽에 갑자기 고열을 내면서 헛소리를 하더니 호흡을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 심정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폐혈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막내는 겨우 30의 나이에 이 세상을 마감했죠. 빈소를 지키는데 문상객도 적어서 아주 슬프고 참담한 장례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어린 조카 지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빈소의 또래 친구들과 잡기 놀이를 했고, 동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무표정했습니다. 막내 회사에서 사람이 나왔는지 동서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보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서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동서 누구야? 무슨 일이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례를 다 치르고 몇 달 뒤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생명보험금이 나왔는데 동서가 말도 없이 혼자서 다 챙겼다고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성일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몇 억인가 나왔다던데 혹시 넌 알고 있었니? 어머, 그래요? 누가 그래요? 거제 고모가 그러더라. 둘째가 보험회사 직원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 근데 둘째 집에 전화해도 얘가 전화를 안 받는다. 네, 제가 동서 집에 가서 직접 물어볼게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섭섭하고 괘씸하다고 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도 막내가 남은 처자식을 위해서 남기고 간 것이 있어서 슬프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동서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듬해 시어머니는 한많은 인생을 마감하셨고 동서는 제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지훈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다면서 저한테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동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동서가 버린 조카를 제 친자식으로 입양해 호적에 올렸습니다. 훈아, 잘 들어. 엄마가 널 키우면 가장 좋겠지만 엄마가 사정이 생겨서 그런지 그렇게 못하게 됐어. 엄마가 나 버린 거야? 내가 싫어서? 아니면 내가 미워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큰엄마를 믿고 널 나한테 맡긴 거야. 큰아빠, 큰엄마, 이모, 고모 그 누구라도 널 길러주잖아? 그럼 그게 엄마인 거야. 낳은 사람만 엄마가 아니고 기른 사람도 엄마라고. 큰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는 큰엄마랑 같이 살아? 큰엄마네 집에서? 훈이랑 큰엄마랑 큰아빠랑 이렇게 셋이 살 거야. 이제 큰엄마가 훈이 엄마야. 알았지? 지훈이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돌봐서 그런지 별 어려움 없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진 않더군요. 친엄마가 비록 같이 살진 않아도 버젓이 살아있으니 차마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1년에 2번이지만 두어 달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남편도 조카를 좋아했어요. 조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에게 손편지를 보냈거든요. 조카는 유난히 똘망똘망했습니다. 실증을 잘 내고 불성실한 친부모와 달리 집중력이 몹시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곧 잘했습니다. 얘 좀 봐. 올백점 맞아왔어. 누굴 닮아서 머리가 이렇게 좋을까? 누구긴 누구야. 이 큰아빠 닮아서 그렇지. 응? 그치, 훈아?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어른 같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자라면서 말썽 한 번 안 피운 속 깊은 아이였어요. 지훈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마다 전 동서의 친정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동서가 자기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돌아오는 얘긴 우리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지은이를 고등학교 보낼 때 저희 집 형편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기관실에서 일하던 남편의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검사를 받던 중에 그만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됐고 치료를 위해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치료까진 잘 마쳤는데 보험금에 퇴직금이 모이자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전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됐거든요. 같이 사업을 하자고 남편을 꼬셔서 투자금만 받고 잠적한 사기꾼을 잡으려 다녀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마더로스는 낭만만 가득했지 현실 감각은 젬병이었습니다. 큰아빠, 큰엄마, 저 실업계에 갈래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전교 1등이라고. 너네 담임 기대가 크다고 하시는데 너 같은 인재가 왜? 혹시 큰엄마 큰아빠가 너 대학 하나 못 보낼까 봐 그러는 거야? 야 임마, 너 그 말 우리 무시하는 말이야. 너 지금 내가 빈털털이 됐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보, 당신은 말을 또 왜 그렇게 해? 지훈아, 큰아빤 그냥 속상해서 이러는 거야. 너가 이해해. 자식이 말이야, 응? 큰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죄송해요. 저는 그냥... 지훈이 손등으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 딴엔 우리가 고생하니까 자기라도 얼른 돕고 싶었던 거겠죠. 지훈아, 우리가 너 대학도 보내고 장가까지 보내줄 거야. 큰엄마는 말이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어. 너한텐 우리가 큰엄마, 큰아빠겠지만 우리한텐 너가 정말 친아들이나 다름없어. 그치 여보? 참나, 그걸 말을 해야 하나? 응? 말을 꼭 해야 하냐고. 이러니 당신만 또 점수 따지? 나만 진상이야. 에휴. 지은이가 흐느껴 울면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저한테 큰엄마 큰아빠 아니고요. 저한테 진짜 엄마 아빠나 다름없다고요. 그날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진짜 지훈이를 제 배로 낳은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지훈이는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남편과 전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했고 전 목욕관리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옛날부터 알바를 구해다 주던 언니가 목욕관리사가 돈을 제법 번다고 고맙게도 소개를 해주더군요. 남의 몸 만지는 직업이라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노가다를 해도 때는 안 밀겠다 이러는 사람들, 진짜 다 바보야. 이게 얼마나 짭짤한 일인데 그걸 몰라? 얼마나 주는데? 놀라지 마라. 최소 300 이상, 평균 400. 아니, 한 달에? 그럼 당연하지. 일본인들이 요즘 때밀이 관광 온다고 난리잖니. 일한 만큼 벌고 이만큼 안정적인 일이 없어. 어때? 너도 할 거지?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밥 살게. 그때만 해도 목욕관리사 세신사가 아닌 때밀이로 불릴 때였지만 수입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온천장에 있는 목욕탕에서 일했는데 주말엔 보통 10대 명의 손님을 받았고 많을 땐 30명도 넘게 절 찾았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을 벌 수 있었어요. 지인 중엔 일본이나 미국으로 세신사를 하러 떠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외국에서까지 기술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손님 받느라 끼니를 거를 정도로 바쁠 때가 많았고요. 때를 밀러오는 이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육지 생활에 적응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있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어요. 남편이 배를 탈 땐 자주 보지 못해 애틋한 연인 같았는데 이젠 집에 있으니 애틋함은 사라지고 서로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면서 다툴 일도 많았어요. 그래도 전 옆에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몸은 고되도 힘들어도 행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훈이가 서울대에 입학한 거예요. 핵물리학이라는 정말 어려운 학문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자기 친아빠는 재수, 삼수를 해도 못 들어간 대학을, 그것도 서울대를 들어가다니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몸은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살지만 마음만은 늘 아들과 함께였어요. 지은이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일상을 전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지도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다 마치면 미국의 초빙 연구원으로 보내겠다고 하셨고요. 저는 뭐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 극비리에 진행되는 연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나고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대충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때를 밀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죠. 손님들이 절 때밀이라고 무시하고 하대해도 속으로 이렇게 대꾸했죠. 왜 이래? 우리 아들 서울대 박사야. 미국연구소 초빙연구원. 니들이 핵물리학을 알아? 하지만 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의 벌이와 식당 알바로 겨우겨우 먹구멍에 풀칠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하고 훌륭한 제 아들이 서울대 박사 학위를 딸 무렵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과 기념일엔 꼭 집에 다녀가던 지훈이었는데 통 부산으로 내려오질 않았고요. 무엇보다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온 여자친구를 저희에게 소개시켜줄 생각을 안 해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둘은 대학 동아리에서 꽤 오래 사귀고 있었는데 나이 30이 넘으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여자친구 집에 자주 밥도 먹으러 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도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았고 부산 집에 데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당연히 섭섭하고 서운했죠. 모처럼 여름방학이라고 잠시 내려온 아들에게 넌지시 여자친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훈아, 네 여자친구 이름이 연재 맞아? 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왜 몰라. 전화기 들고 몰래 나가면서 연재야 하니까 알지. 아, 그러셨어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너 혹시 우리 집 형편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어쩐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았습니다.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기 친엄마 생각이 나서 그런가 싶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혹시 엄마 연락처 알아? 연락해? 지훈이가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 사람 연락처 몰라요. 만약에 말이야, 엄마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고 싶으면 연락해도 돼. 우리도 네가 결혼해서 기쁜데 엄마도 당연히 그렇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라고요. 전에 없이 성질을 내질 않나.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입에 물고 아휴 하면서 한숨을 쉬지 않나. 답답하다면서 새벽같이 나가 바람을 쐬고 오질 않나. 아무튼 수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약속을 잡더군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제일 화사한 옷으로 꽃단장을 하고 머리도 루프로 돌돌 말아 드라이까지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여자친구를 데리러 부산역으로 간 사이에 몇 번이고 거울을 보면서 옷을 고쳐 입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누가 보면 당신이 선보러 가는 줄 알겠네. 그만 좀 봐. 거울 닳겠다. 당신은 안 떨려? 지은이 여친 처음 오는 거잖아. 예비 며느리 보는데 이 정도 꽃단장은 해줘야지. 에헤이, 나야 본판이 있는데. 난 안 꾸며도 괜찮아지. 그러면서 남편도 아침 했던 면도를 한 번 더 하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남편과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도무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가슴은 더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 왔다 여보. 아이고 아이고, 나간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그곳에 동서가 저승사자처럼 시커먼 옷을 입고 서 있었어요. 아니, 재수 씨? 어머, 이게 누구야? 동서가 어쩐 일이야?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저 잠시 들어갈게요. 그래도 되죠? 중년이 된 동서는 동글동글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집이 더덕더덕 붙어서 뭔가 육덕지달까? 한참 묵직해 보였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재수 씨, 여긴 어떻게 알고? 동서 잘 왔어, 잘 왔어. 우리 집은 지훈이가 알려줬어? 네, 아니면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훈이가 알려줬죠.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키는데 엄마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요. 우린 끈끈한 핏줄로 이어진 천륜이잖아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혈연. 동서의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한 태도에 저희 부부는 갑자기 쭈구리 불청객이 되어버렸어요. 어색한 가운데 잠시 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드디어 이날의 주인공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본 지훈이는 흠칫 놀라더니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저희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수수하고 담백한 까만 정장을 걸친 모습이 매우 지적으로 보였어요. 함부로 대하지 못할 아우라 같은 것이 느껴지는 귀티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환영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동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서 와요. 나 지은이 엄마. 뭐하니 지훈아. 네 여친 소개해줘야지. 네. 여긴 최연재라고 저랑 결혼할 친구예요. 연재야, 우리 엄마셔. 안녕하세요, 어머니. 남편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어요. 그때 지훈이 여자친구가 저희는 누구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참을 꾹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동서가 지훈이를 다그치며 재촉했습니다. 지훈아, 소개해야지. 이분들이 누군지. 어서, 뭐하냐 아들? 지훈이가 눈을 질끈 감았다 결심한 듯이 눈을 부릅떴어요. 그리곤 사납게 변한 얼굴로 말했죠.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이 아줌마는 가정부고 이분은 일 봐주시는 아저씨. 남편과 전 너무 놀라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머리가 완전 백지 상태가 되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분명 한국말을 했는데 외래어인지 외계어인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 따져 물었을 텐데 남편도 혼이 나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동서가 어깨를 으쓱하며 아는 체를 하더군요. 그래, 연재야. 너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은? 공무원이에요. 나란 일을 하네, 우리 며느님. 박사들의 공무원 며느리까지 있으니 너무 든든하다. 우리 이러지 말고 나가서 소고기라도 먹자. 한우 숯불갈비집 끝내주는 데 알거든. 고기를 뜯고 씹고 먹으면서 우리 상견례 날짜도 잡고 결혼식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자꾸나. 나가자, 나가. 동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후다닥 나가버린 뒤 남아있던 전 너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예고도 없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아니 뭐야? 어? 지금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훈이가 왜 저래? 에휴, 진짜. 울지 마, 당신도. 눈물도 아깝다. 저런 자식 때문에 울지 말라고. 에휴, 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 이 불효막심한 놈. 남편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안주도 없이 병나발을 불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지훈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얘 전화도 안 받아.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겠지? 사고는 무슨 사고? 보면 몰라? 그 자식 지 애미 만났다고 우릴 개밥 취급하는 거. 에휴, 기른 적은 개뿔. 낳은 적만 중하다는 거잖아. 동서랑 같이 있으면 다행이고, 아까 동서가 천륜이란 말 할 때 아차 싶었어. 혈육의 정은 아무도 못 끊는 게 맞잖아. 이제라도 동서가 돌아왔으니 엄마가 맞지. 훈이한텐 잘 된 거지. 그치.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 여자 자식 버리고 보험금 들고 튈 때부터 알아봤어. 기껏 지가 버린 자식을 생고생해서 우리가 키워놓으니까 이제 아주 그냥 슬그머니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돈 들어갈 땐 모르겠고 돈 나올 땐 귀신같이 와서 찾아먹네. 아유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근데 저 염치 없는 여자도 열받지만 지훈이 자식은 왜 저래? 아유 언젠 우리 보고 친엄마 친아빠. 아유 진짜 못해 먹겠네 더러워서. 이런 게 불효잖아. 배신이고 배반이야 이 자식. 아유 진짜. 그래요. 한땐 부모 자식 사이라고 울던 아이였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소개했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도 엉망이었지만 남편도 상심이 컸어요. 다 큰 어른이 손으로 눈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희 친자식이 없었기에 조카를 정말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지훈이 역시 저희를 친부모보다 더 살뜰하게 챙겼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녁에 현관 초인종이 띵동띵동 시끄럽게 울려서 나가보니 동서와 지훈이 여자친구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절 보자마자 양 무릎을 꿇더니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형님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이래? 들어와서 이야기해. 저 연재 맞지? 너도 들어오렴. 거실에 앉자마자 동서가 다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형님 제가요 돈이 쪼달려서 정신이 잠시 나갔어요. 그러니 용서를 좀 해주세요. 아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동서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 여자친구가 아주 매몰찬 목소리로 동서에게 일렀습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안 그러면 알죠? 아유 예, 그럼요. 사죄하고 말고요. 대체 무슨 일인데 동서 왜 이렇게 벌벌 떨고 그래? 동서가 연지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훈 여자친구 검사예요, 검사. 대한민국 최고 이거. 뭐? 엄지손가락을 쳐든 동서를 예비 며느리가 한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자, 제대로 사죄를 하세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어떻게 벌을 받을 건지도요. 네, 검사님. 이번엔 바짝 군기가 들어서 연신 절을 하는 모습이 여간 웃기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버리고 간 아들놈을 거두고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신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신 것도 모자라 저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서울대학교 박사과정까지 밟게 해주셨어요. 그 하해와 같은 은혜에 보답은 못할 망정 제가 아들 덕 좀 보겠다고 아들에게 파렴치한 일을 시켰습니다. 제가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무시하고 부정하라고 시켰습니다. 두 사람 앞에서 내가 엄마라는 걸 보여주라고 시켰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훈이는 절대 안 된다,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시켜서 그랬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곤 동서가 머리를 바닥에 대고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곤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서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기 검사님, 사과했는데 더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통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네가 지훈이한테 우리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라고 시켰다는 거야? 협박을 해서? 아니 대체 왜? 동서가 훈이 엄마라는 건 나도 알고 훈이도 알고 하늘도 아는 일이야. 그걸 왜 굳이? 예비 며느리 연재가 나서서 지금까지의 일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 1972년생 김양선. 사기 전과 6범에 20대부터 보험 사기를 쳐서 교도소 들락거린 악질 사이코패스죠. 동서가 교도소에 있었다고? 네, 실은 지훈 씨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고민이 많은 걸 보고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털어놓으라고 같이 해결해보자고 했는데도 한사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전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외항선을 타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자전거 수리공을 하시는 것도 지훈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전 지훈 씨가 부모님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까지 좋아했으니까요. 자기는 낳아준 사람보다 길러준 사람이 더 진짜 엄마 같다고, 그래서 어서 빨리 진짜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우린 결혼도 지훈 씨가 미국에 다녀오는 2년 후에나 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둥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던 둥 평소 같지가 않았죠. 그래서 수상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확신한 건 제가 부산집에 인사드리러 온 날 부모님을 가정부와 일봐주는 아저씨라고 하고 친엄마를 소개하는 게 너무 수상했어요. 현장에서 바로 물어보려다가 뭔가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는 체를 안 했죠. 그리고 전 여자와 식당에 갔을 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캐물었죠. 그리고 곧바로 김양선 씨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해보니까 사기 전과가 화려해서 기함했죠. 보험 사기가 줄을 이뤘는데 몇 건은 제가 직접 조사했던 사건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저지른 사건은 살인 정황도 있었는데 운이 좋은지 용케 피해갔더라고요. 같이 벌였던 공범자가 있었거든요. 수법도 참 악랄했고요. 일가 친척이 없이 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결혼을 하고 남편 몰래 거액의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죽은 남편의 보험 내역을 보면 월 보험료만 158만 원인데 그 남자의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누가 보험료로 158만 원을 내고 살까요? 도저히 말이 안 됐죠. 검찰 수사 결과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대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여자의 기둥서방 조상필이라는 걸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작당해서 보험 사기를 쳐왔다는 걸 밝혀냈던 거예요. 이 일로 조상필은 살인죄로 교도소에 20년형을 받았는데 이 여자는 불과 5년형을 살고 몇 달 전에 출소했더라고요. 늘 이런 식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이번엔 아들을 잡고 공갈 협박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야? 왜? 동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마 지훈 씨 아버지의 죽음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하고 계속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아요. 불현듯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 설마 우리 막내도 동서가 일부러 혼수 상태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인간은 아닐 거야. 그래도 지훈이 엄마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김양선 씨와 단판을 짓고 어머님 댁으로 이렇게 직접 온 거예요. 사죄하지 않으면 공갈 협박으로 기소하신다니까. 형님 보살이잖아요. 너그럽게 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다시는 그 사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썼어요. 전화 문자 메일 어림도 없고요. 만일 연락을 취하기만 해도 공갈 협박죄로 바로 기소할 거예요.
아유, 예, 검사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연락하지 않아요. 아니, 이 집 방향으로 오줌도 안 놓을게요. 지금까지 남남으로 살아왔듯 앞으로도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가기 전에 당신이 버린 아이를 키워주신 분께 보은의 의미로 여기 이제 대청소를 하고 가세요. 네? 청소요? 왜? 하기 싫으세요? 그럼 다른 걸로 갚으실래요? 아유, 아니요. 저는 청소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형님, 거실, 욕실, 안방, 부엌 광이 나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서는 종일 청소기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고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청소를 마치고 예비 신부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저 청소 다 했습니다. 어서 검사해 주세요. 좋아요. 깨끗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요. 아유, 그럼요. 다시는 볼 일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동서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단둘이 남았을 때 비로소 물어봤습니다. 우리 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 여자 실랑이를 하다가 드자비를 당했거든요. 뭐 천연이 감히 우리 아들을 건드렸다고? 크게 다친 건 아니고요. 저 여자 협박 때문에 한동안 못 먹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만 실신을 했어요. 병원에서 영양실조라고 해서 제가 입원시켰어요. 의사 말이 오늘쯤 퇴원해도 된다고 했으니 저랑 같이 가시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을 바로 앞세우고 지훈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오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다. 널 의심했어.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시켰어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언행을 저질렀어요. 아빠, 엄마,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가만히 보고 있던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해명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훈 씨, 사실대로 말씀드려. 그 여자한테 어떤 협박을 당했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한 달 전쯤 학교 랩에 있는데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찾아왔다고. 전 부산 엄마가 오셨나 하고 나가보니 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대? 우리랑 소식이 끊겼는데. 한산도 고모가 알려줬대요. 출소하고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고모를 만나서 제가 서울대 다닌다는 걸 알게 됐대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하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속으로 만세를 외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는데 아빠가 주사가 심해서 술 취하면 도로에 들어 눕는 걸 본인은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날 교통사고로 즉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서 아쉬웠다고. 사망보험금 생각에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그래서 병실에서 아빠한테 악다구니를 퍼부었고 흥분한 아빠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대요. 자기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큰엄마, 큰아빠 사진을 말이죠. 엄마가 일하는 식당, 아빠가 일하는 자전거 수리센터,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결혼식을 올리면 부조부터 챙길 수 있겠으니 서둘러 결혼부터 하라더군요. 상견례는 물론 식장에 혼주로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친엄마인 자기라고 그러면서 연재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저에게 노선을 확실히 그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살아있는 두 분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절 협박해서.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엄마 아빠를 해칠 사람이니까요. 남편이 답답한 듯이 나무랐습니다. 여자친구가 검사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랬어. 연지한테라도 말하지 그랬니. 혼자 속썩이지 말고. 그래도 친엄마니까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날 낳아준 사람이니까
신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은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네 건강만 생각해.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말고. 엄마, 아빠, 이 녀석이 만우절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응? 만우절에만 거짓말 하란 말이야. 이게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아들은 미국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돌아왔고요. 올가을 드디어 연재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결혼 축하 선물로 예비 신부에게 자신이 직접 조립한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내가 포르쉐, 벤츠, BMW 이런 차 한 대 빼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만 내 마음 알지? 우리 검사님 건강하라고 내가 한 땀 한 땀 직접 내 손으로 만들었다. 아버님, 색깔부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타이어도 엄청 튼튼하네요. 제일 좋은 걸로다가 내가 채워 넣었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 그럼 난 뭘 선물해야 하나? 우리 며느리 목욕 좋아할란가? 내가 전직 세신사냐? 내 솜씨 좀 볼래? 어머니 등은 제가 밀어드려야죠.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검사님이 마누라 등을 밀어준다고? 아유, 이거네 부럽구만. 아니, 당연히 제가 밀어야죠. 어머니, 언제 갈까요, 목욕탕?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공중 목욕탕 다녀와요. 오는 길에 바유도 한잔 하고요. 에? 아이, 바유가 뭐냐? 바나나맛 우유요. 어릴 때 아빠가 목욕 끝나고 항상 사주셨던 거. 아유, 그래, 좋다, 좋아. 우리 바유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오는 길에 밀면도 하나 먹고. 좋아요. 그 후로 동서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동서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동서가 나타나면 검사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저흰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